하는 것은 이제 틈의 존재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다음에 우정,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환대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하는데 우정이나 사랑이나 환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두 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사랑이나 환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틈이라면 우리 사실 틈이라고 하는 것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건데 이 틈을 메꾸어서 온전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문화라고 하는 것도 틈을 메꾸기 문화라고 하는 것도 틈을 메꾸는 것이에요. 제 목소리 뒤에 들리세요? 네. 이거 안 해도 되죠? 마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근데 이어지다 끊어지다 하는 게 제 틈입니까? 이걸 지금 하다가 내리다가 이런 거 쓰는 것 때문에 그런가? 예.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됩니다. 됩니다. 네. 뒤에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할게요. 네. 보통 우리가 틈이라고 하면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서 틈 없는 온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러면 사랑 틈이 없어야죠.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없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없애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몽테뉴 같은 사람에게 우정이라는 거 한 몸에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 두 가지 영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영혼이 하나의 몸을 갖는 거 이게 다 틈이 없어지는 거고 환대라고 하는 것도 너와 나의 구분 자체를 없애서 틈을 없애는 거. 대부분 문화라고 하는 걸 그렇게 틈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틈을 없앤다고 하는 틈이 그냥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성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해결 개념인데요. 이 네거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긍정, 부정 이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비티 자체는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부정성으로 이야기하자면 틈은 이렇게 됩니다. 우정을 그냥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틈이 있으면 우정이 깨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틈은 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정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리죠. 거리인데 거리를 없애는 것 이런 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리 때문에 우정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리 때문에 우정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몽테뉴 같은 사람은 거리를 없애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거리를 없애는 게 우정이지만 블랑쇼나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은 거리 자체가 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인 거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친구가 죽어버렸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오히려 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살아있을 때에도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친구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같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애동하게 되는 거죠. 애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인 동시에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체로 긍정이라고도 부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나 있는 틈. 네, 그런 걸 지금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부정성이 무슨 초월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좀 이런 거 얘기하면 초월적인 사람 이런 얘기 바로 이야기될 수 있잖아요. 초월적인 사람 또는 초월적인 우정,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어떤 고귀한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한데 주로 이제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뭐 꼭 데리다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데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틈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월적인 것보다는 지울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틈은 초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울 수 없는 것,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초월성을 갖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초월성보다는 초월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아까 소개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은 내 바깥에서 내가 접근하거나 내가 만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초월성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철학은 초월성을 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현대 철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성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어설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철학이라는 게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것으로 대립돼 왔는데 초월성이라고 하면서 내 바깥에 있는 것이고 내가 자꾸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내재성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월성이냐 내재성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냐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이 겹쳐 있는 제가 이 40조 동안 내내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틈이라고 하는 것은 겹침 때문에 생깁니다. 겹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겹쳐 있지 않으면 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월성은 나와 초월적인 타자가 이게 겹쳐 있지 않죠. 겹쳐 있지 않습니다. 겹쳐 있지 않으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외적 공간이라고 부르죠. 예외적 공간. 그러니까 어떤 나와는 다른 어떤 다른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근데 틈은 겹쳐 있을 때 그것을 틈이라고 부릅니다. 겹쳐 있을 때 이것을 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겹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과 인간이 예를 들어서 틈을 가지고 사유한다면 신과 인간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인간과는 다른 예외적 공간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인간과는 다른 예외적 공간 속에 거주한다면 그 신이 초월적이든 어떤 성격을 가지든 실제로는 인간하고 별 관계가 없죠.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겹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겹침에서 그 겹침이 만들어내는 틈에서 우리는 우정과 사랑과 환대, 타자의 환대입니다. 타자를 환대하는 거. 환대는 뭐 타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 뭐 그게 환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타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환대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회라는 게 이민자법 이런 것 때문에 타자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타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타자는 오디세이아 같은 호머의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을 보시면 오디세이아는 그냥 책 전체가 타자입니다. 아주 환대입니다. 환대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죠. 환대를 그리고 있는. 그래서 환대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턱이죠. 문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턱은 집의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죠. 안도 바깥도 아닌 부분이 문턱입니다. 거기서 기다리죠. 거기서. 그러면 들어오라.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늘 그 안과 바깥이 겹치는 부분이죠. 안도 바깥도 아닌 부분이죠. 거기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안도 바깥도 아닌 부분. 우정이나 사랑은 대부분 우리 우정이나 사랑을 나눌 때 특히 사랑 같은 경우에 호응하잖아요.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 같은 철학가에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호응에서 생기거든요. 호응에서 생깁니다. 근데 호응하게 되면 호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호응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호응해서 아무런 겹침이 생겨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호응이 아니라 호응하게 되면 겹쳐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호응하게 되면 나와 연인이 겹쳐지잖아요. 그렇죠?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죠. 르네 마그리트 그림 중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여자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남자는 문화고 여자는 자연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 자체를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연인지 문화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일종의 무슨 괴물 같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거주하는 또는 자연과 문화가 한 몸에 거주하는 구분되지 않는 어떤 괴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호응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겹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한대에도 보면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호응하는 당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걸 혼돈이라고 봅니다. 혼돈. 사랑은 혼돈이에요. 사랑은 혼돈스럽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틀리면서 동시에 혼돈이죠. 네. 혼돈스럽게 됩니다. 혼돈스럽게 됩니다. 대부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우리 보통 문화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틈을 없애는 거고 혼돈을 정리하는 거죠. 혼돈의 세계가 카오스죠.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혼돈을 정리한 세계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다 코스모스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카오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카오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순간 머리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 혼돈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혼돈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혼돈을 이야기로 만듭니다. 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는가 너한테 얘기해 볼게. 그럼 이제 친구가 말하죠. 처음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됐었어. 그러다 어떻게 됐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빨리 들어봐.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을 얘기하고 중간을 얘기하고 그래서 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끝을 이야기하는 순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플롯입니다. 혼돈스러운 이야기에 플롯을 짜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게 순서죠.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가 질서입니다. 오더가 이게 질서입니다. 카오스는 질서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중국 신화에서 카오스 아시잖아요, 그죠? 남해, 북해, 동해, 서해 연합들이 와서 어느 날 카오스에게 구멍을 뚫어주고 이걸 눈이라 그래, 이걸 코라 그래, 이걸 입이라 그래 이렇게 구별해 주는 순간 카오스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스는 구별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라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없어진 것을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건 우리 의미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보통 사는 세계가 의미의 세계인데 이 의미의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 세계는 혼돈이 제거된 시대입니다. 혼돈이 제거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 제거된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질서를 부여해서 이런 질서를 부여해서 이 질서가 우리에게 영어로 인텔리전블이라고 하는데 이해 가능해질 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길 가다가 무슨 접촉사고가 났는데 또는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해 가능해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죠. 이렇게 이해 가능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렇죠? 이런 야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다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네가 손해일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나와서 설명해달라.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텔리저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지식이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입니다. 처음은 중간과 다르다, 중간은 끝과 다르다,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질서입니다. 차이들. 그리스 신화 보면 최초에 혼돈이 있었죠.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창조는 혼돈에서 혼돈을 제거한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이 있었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없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부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땅과 하늘이 있었는데 혼돈이 있었을 때는 땅과 하늘이 저렇게 구분될 수 없는 상태로 같이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저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창조는 뭐냐면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어라. 처음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돼 있었겠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조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분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겁니다. 커팅해 주는 거죠. 커팅. 땅과 하늘을 이렇게 커팅해 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데, 그래서 하늘이 위로 올라가고 땅이 안으로 내려오고, 혼돈을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에 없던 구별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의미가 생기고 하늘의 의미가 생기고요. 빛의 의미가 생기고 어둠의 의미가 생깁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해 줘야 빛이 가는 의미가 생기고 어둠이 가는 의미가 생기고, 하늘과 땅을 구분해 줘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뭘로 창조합니까? 신이 창조할 때 보면, 신화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신화들이 신이 창조할 때 보면 언어로 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언어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구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 칼날입니다. 언어가 칼날입니다. 커팅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세계가, 자클락강 같은 사람이 언어의 세계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칼이 돼서. 그럼 그 듀운이라고 하는 사구, 모래 사막, 사구라는 영화에 보면 싸울 때 말로 싸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칼로 나와. 말이 칼로 돼. 말이 칼이 돼서 싸워요. 말이 칼이 돼서 싸운단 말이죠. 데이비드 린치 영화인데 말 자체가 칼이 돼서, 이게 말이 칼입니다. 말이 칼입니다. 이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틈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 틈을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커팅은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커팅하죠. 탯줄 자르잖아요. 그래야 인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속에, 어머니 이 태반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혼돈스러운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임신한 어머니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불타죠. 불타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일종의 혼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틈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질서의 우주, 질서의 세계 속에 코스모스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늘 어떡하죠? 혼돈을 억압하면서도 혼돈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은 억압할 수는 있지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도 그게 일종의 혼돈 상태고 그 아이가 나와서 탯줄을 자를 때 저 창조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이 아이는 비로소 질서의 세계 속으로 편입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언어 이전의 아이는 보통 영어에서도 대명사 is로 표현하죠. 그것 아직 차이를 모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인간이 될 때 그 언어가 뭐냐면 차이나 구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차이나 구별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런 땅과 하늘이 붙어있고 빛과 어둠이 붙어있던 저런 혼돈 상태에서 언어를 통해서 저 부분을 잘라내서 구별을 해주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창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가 창조된 것은 그렇게 문화,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된 것은 저렇게 일종의 혼돈을 베어내는 작업, 혼돈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베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은 억압되긴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제우스가 백수거인하고 싸우는데요. 백수거인이라는 게 이게 손이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백수거인을 죽이지를 못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적행에다 땅 밑에 가둔다죠. 그러니까 땅 밑에 가둘 수는 있지만 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화를 보시면 이 백수거인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변신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괴물로 변신해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괴물들을 끊임없이 처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처치할 수 있을 다른 괴물에서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내는 건 모두 다 괴물인데 그리스 신화는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하늘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혼돈은 제거될 수 없는 어떤 틈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 뭐 우리 상반기 제목이 어떤 기괴한 것, 추한 것으로서의 어떤 예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틈 속에서 나오는 그런 괴물, 그런 혼돈스러운 괴물, 그런 것들을 어쩌면 예술은 꿈꿉니다. 예술은 그런 것들을 꿈꿔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이 제거된 사회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때로 혼돈스러워지는 것을 꿈꿀 때가 있죠. 오늘 나가고 싶지 않다. 머리를 빗고 싶지도 않아.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아폴로와 다프네가 있는데 다프네라는 여자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고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는 계속 야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그냥 관심 없고 사냥을 뛰어다니고 사냥할 때 그냥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그냥 하나 질끈 묶고 다니는데 아폴로가 큐피드의 장난 때문에 다프네를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다프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정말 다 좋은데 정말 다 아름다운데 머리 좀 빗고 안 될까? 이런 얘기해서 머리 좀 이렇게 가르마 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 가르마를 탄다는 게 이게 이쪽에 컬티베이트 경작이죠. 이게 문화죠.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 근데 그걸 안 하고 바쿠스를 따르는 분들은 주로 여자인데 그 여자들이 집에서 가르마를 타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바쿠스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다 집어치우고 머리부터 부르고 바쿠스를 쫓아가서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에요. 바쿠스의 본거지는 바쿠스의 축제는 마을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문화 질서 속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면 머리 풀었다 그랬잖아요. 머리 푸른 여자. 그러니까 이게 남성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머리 푸른 여자는 광기를 의미합니다. 미친 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광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기는
펜테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자기 이모하고 자기 엄마를 찾아서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이모하고 자기 엄마가 펜테우스를 알아보질 못해요. 인텔리저블 하지 않은 세계가 바쿠스의 세계입니다. 알아보질 못하고 이모는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이모가 어떻게 이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머리로 받아가지고 목을 날려버립니다. 오비디우스의 그리스 신화는 이 절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애들 보고 자꾸 읽으라고 좀 그리스 신화를 읽으라고. 실제로 읽어보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다른 많은 신화책들이 다 나갔는데 실제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절단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돈입니다. 광기가 혼돈이에요. 혼돈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 그런데 바쿠스의 세계가 니체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아폴로의 세계와 디오니소스, 바쿠스의 세계가 우리에겐 늘 억압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꿈꾸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늘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분석으로 가면 욕망이 됩니다. 네? 억압돼 있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그걸 욕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밤에. 낮에는 그걸 억압해 입고 있다가 밤에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꿈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혼돈은 제거될 수 없는 형태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즉 그런 걸 보면 오히려 혼돈이라고 하는 이 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원은 혼돈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게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게 아니에요. 혼돈이 1차적입니다. 그럼 인간은 뭡니까? 최초의 상태가 혼돈입니다. 혼돈이. 그래 지금 레비나스 같은 사람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이라고 말할 때, 포옹이 가져오는 혼돈을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레비나스 이전의 모든 철학은 다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건 뭐죠? 인텔리저블하게 되려면 포옹하면 안 돼요. 불분명해지잖아요. 개념이 혼돈스럽잖아요. 모든 개념은 명확성, 이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려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줘요. 여러분 칸트나 헤겔 텍스트 보시면 한 페이지에도 구분이 한 7, 8개가 나옵니다. 자, 이걸 세 가지로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계속 구분합니다. 이게 분석이죠. 어내리시스라고 합니다. 잘게 쪼갭니다. 계속. 잘게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혼돈스러운 것은 확실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데카르트 철학이 구하려고 하는 건 확실성이죠. 데카르트 일의 철학이 구하려고 하는 모두 다 확실성인데 그 확실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틈을 가지고 혼돈을 가지고 데리다라는 철학자를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다는 철학자가 아니다. 데리다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데리다 철학자 아니다. 데리다의 글을 읽어보면 확실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의 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텍스트 자체가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 이후로 철학자들의 글이 굉장히 시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실제로 자신의 사유를 철학이라고 안 그러고 사유라고 부르고 거기 앞에 시적 사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철학과 시가 오랫동안 불화했거든요. 불화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학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모호성은 혼돈에 속하는 거죠. 포옹하면 모호해지죠. 이게 난지 넌지 빛인지 어둠인지 모호해지죠. 그러니까 이 모호성을 다루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 모호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모호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철학의 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악은 이 모호성이 아닙니다. 내용이 악해서 악이 아니고요. 모호한 게 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전히 다시 예술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술 자체가 모호한 거, 알 수 없는 거, 기괴한 거, 반인반수 같은 거, 현대에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반인반수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 안 되는 이 반인반수 같은 거,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혼돈스러운 것들이 예술의 영역인 이유는
그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술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호함이라고. 그래서 철학은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하는 투명함과 확실성을 추구한다면 문학은 또는 예술은 그 모호함의 영역, 혼돈의 영역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철학은 늘 투명한 개념을 통해서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늘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현대 철학은 특히 이제 레비나스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신분석학도 거기 일조를 하는데 정신분석학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많은 부분 신화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개념들이 많은 부분 신화에서 문학 작품 속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화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정, 사랑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가장 투명한 텍스트인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 속에서도 그것을 그 가장 투명한 텍스트 자체가 사실은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는 사람이 데리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투명성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떤 것이 혼돈이다. 그래서 혼돈이 더 강합니다. 암만 이야기를 통해서 혼돈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아까 이야기가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돈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말이죠. 혼돈에 관한 이야기는 혼돈을 없애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혼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혼돈을 없앨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다 이런 거예요. 플라토가 사랑에 관한 텍스트를 썼어요. 향연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걸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 아까 혼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란 혼돈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철학적 개념으로 길들이고 그 철학적 개념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향연이라는 철학 텍스트예요. 예? 근데 그 향연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그 향연이라는 텍스트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철학의 기원, 철학이라는 말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철학이라는 말 속에. 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이거든요. 필로스, 소피아가 지혜고 필로스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란 말이 이미 사랑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모호한 것을, 그 혼돈스러운 것을, 사랑하면 혼돈스럽잖아요. 내가 너인지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도 우리 오히려 즐기죠. 예? 너와 나를 구분해서, 응? 내가 너에게 7,000원어치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9,000원어치 사랑을 주고 이렇게 구분하면 그만 만나자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구분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신이 있죠. 니네 둘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이렇게 용접해서 붙여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늘 같이 붙어 있고 싶고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호한 혼돈스러운 감정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 미라고 하는 건 철학이 굉장히 개념화하기 힘든 겁니다. 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요, 철학이 개념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과 객관적인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고 하는 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철학적 개념으로 길들이기 위한 작업이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학은 철학에 의해서 길들여진 미이기 때문에 미적인 것은 사실은 철학이 길들일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철학적 개념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 복원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철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기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세이탄이 있다. 세이탄이 악이잖아요.
세이탄이 악이면 이 악은 세이탄을 그린 벽화 같은 거 보시면 세이탄이 대부분 다 반인반수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인반수가 뭐죠? 이거 혼돈 아니에요?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혼돈이죠. 게다가 이게 늘 세이탄은 뿔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애니메이션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이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할 때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여자가 얘기할 때는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아슈라 백작, 아슈라 백작이 우리 때 일본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뭐죠? 이런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악해서가 아니라 혼돈스러운 걸 악이라고 불러요, 철학은. 예? 그러니까 세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얘가 이걸 말하는지 이걸 말하는 거지. 얘가 선한지 악한지 잘 알 수가 없다. 이게 악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선한지 악한지 잘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늘상 보는 주말 드라마는 이게 순수 악인 것처럼 순수 선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서 사람들이 인텔리전트하게 속으로는 뭐라고 에이 저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선이 악을 이기는 걸 보면 좋아하죠. 네? 그건 뭐죠? 그건 실제로 세계 속에서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야. 실제로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 보는 이유도 다 그런 거죠. 아침 드라마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보는 거죠. 아는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네? 그거 한 3일 걸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거 다 알고 미리 다 애한테 얘기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시청률이 안 나와. 그렇게 돼야 돼. 암만 막장이어도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위안이나 안도를 얻기 위해서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압하려고 하고 혼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형태로 늘 우리 속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뒤에 이제 존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미론이 아니라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생깁니다. 차이에서 생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선의 의미가 생기고, 선의 의미는 뭡니까? 악이 아닌 거죠. 악의 의미는 뭡니까? 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게 도덕이죠. 네,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게 도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덕이나 윤리라는 말이 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온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 또는 서양 철학의 모랄리티와 에식스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우리말로 잘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것을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것을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선과 악이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 선악의 구분 이전의 상태를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비나스나 데리다가 에스틱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은 이게 우리말로 이게 윤리인지 도덕인지 이게 잘 구분 안 갑니다. 이거 잘 구분 안 가지만 어쨌든 일단 구분을 하자면 에스컬이라는 말은 윤리라고 하는 말은 선악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더 기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기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으로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 거세해버리고 그걸 다 커팅해버리고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도덕의 세계거든요. 선악이 구분되는 세계거든요. 이런 게 의미의 세계입니다. 의미의 세계고 우리는 늘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적인 세계에 침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침입이라는 말은 도덕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렇습니다. 도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윤리적인 것이 어떨까요? 도덕의 세계를 강타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윤리는 지울 수 없는 틈으로 이미
도덕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리의 세계가 바깥에서 도덕의 세계를 침입해가지고 도덕의 세계의 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게 이미 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윤리를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네? 이미 윤리는 도덕이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덕이 지울 수 없는 내부의 틈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도덕이 생기는 건데 늘 도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가 바깥에서 쳐들어와서 도덕의 상태에 어떤 틈을 내고 그 도덕의 상태를 혼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에일리언 아니에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에일리언 영화 그런 거죠.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건데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튀어나오잖아요. 안에 있는 건데 영화는 어떻게 그리고 있죠? 영화라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어떤 동굴에서 에일리언이 들어온 것처럼 됐죠. 실제로 우주 안에는 에일리언이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에일리언 1, 2, 3, 4편 다 있지만 1편에서 보시면 그 에일리언을 발견한 동굴과 우주선의 내부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리들리 스콧이 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 세부 묘사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일리언을 발견한 동굴의 구조와 우주선의 내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실제로 에일리언 1은 에일리언이 주는 공포는 에일리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여도 이 등 뒤에 뒤통수에서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안 보여서 공포입니다. 안 보여서. 2편하고 전혀 틀리죠. 네, 2편은 에일리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엄청 크잖아요. 그렇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2편은 공포는 없습니다. 공포는 없고 대신 뭐죠? 해병대가 동원돼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블록버스터예요. 2편은. 그렇지만 그것도 많은 관중들을 동원했죠. 근데 1편이 주는 리들리 스콧의 에일리언은 실제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에일리언이 이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존 허트 속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존 허트가 갑자기 깨어나서 그 에일리언이 이렇게 얼굴을 덮었다가 그 상태로 들어오죠. 들어가지고 이제 에일리언을 없애려고 하는데 에일리언의 칼을 대는 순간 에일리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로 요죠. 몸 전체가.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생물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을 공격하는 물체가 다 죽어요. 그냥 그 에일리언이 강력한 산성이기 때문에 다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체가 그렇게 돼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그 로봇이죠. 사람들은 로봇인지 모르죠.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에일리언 보고. 그 강력한 산성을 보고 거기서 떨어진 물질이 우주선 바닥을 녹이는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해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갑자기 그 에일리언이 사라져 버렸죠. 나중에 어디서 나옵니다. 뱃속에서 나와요. 뱃속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얘가 깨어나더니 에일리언은 없어졌고 어디 갔니? 그런데 없어졌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너? 그동안 굶은 게 너무 많이 먹습니다. 왜? 에일리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데 사실 이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안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살려면 어떻게 되죠? 얘를 안에 품고 있어야죠. 에일리언을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에일리언이라는 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틈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죠. 얘가 나오면 우리 죽는데. 그러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일리언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 있었던 것. 우리가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 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건데 선 속에 있는 틈이었는데 선은 늘 그걸 뭐라고 생각하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선을 침입했다라고 생각하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늘 뭐가 있냐면 늘 이미 항상 내부에 있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항상 내부에 있었다. 틈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항상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늘 어떻게 설명하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걸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에일리언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에일리언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럼 인공심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이 들어오죠? 그럼 내 안에 뭐죠? 인공심장 에일리언 아니에요? 에일리언이죠. 그런데 이 에일리언이 없으면 나 죽잖아요. 내 심장이잖아요. 그럼 인공심장은 분명히 에일리언인데 기계장치인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죠. 이게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적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심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몸의 모든 면역체계가 인공심장을 공격합니다. 면역체계, 우리 면역체계 있잖아요. 면역체계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에일리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공심장을 공격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면역체계 자체를 다시 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저것이 타자다라고 우리를 에일리언이라고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까 에일리언을 품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듯이 인공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면역체계가 이 인공심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환대라고 합니다. 에일리언을 환대해야 한다고요. 네? 처음부터 문 앞에서 너 에일리언이지.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천사를 환대했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진실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천사를 환대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늘 이방인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에일리언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유대인으로 오면 얼마든지 환대하죠. 근데 천사가 이방인으로 와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천사라고 얘기하면서도 도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 천사인 줄 알고 환대를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환대를 할 때에는 얘가 천사인지 도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도적일 가능 그런 위험성을 이미 가지고 환대하는 겁니다. 얘가 도적일 수. 네? 그러니까 인텔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환대를 얘기할 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얘기하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환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친구 사귈 때도 쟤를 사귀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쟤를 사귀면 나에게 쾌락이 된다. 이러면 다 사귈 수 있죠. 근데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그게 불분명할 때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철학은 믿음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믿음을 다루고 그 믿음은 다 종교가 있죠. 근데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리다의 글이 Faith and Knowledge라는 글이 있어요. 믿음과 지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다뤘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의 입장에서는 뭘로 보입니까? 기괴한 것, 알 수 없는 것, 혼돈스러운 것. 지금 우리 전체 주제인 그런 것들 틈 속에서 나오는 기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혼돈스럽거든요. 1차적으로. 지식은 혼돈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혼돈을 제거하려고 하죠.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신화에서 주인공들이 다 뭐합니까? 괴물을 처치하잖아요.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혼돈스럽죠. 네? 미노타우루스, 반인, 원수, 예? 스핑크스, 세 가지, 네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호나무 이런 거잖아요. 자,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가 만났습니다. 그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죠. 뭐 아침엔 4개, 아침엔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3발로 다니는 게 뭐냐?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도 영역을 넘나드는 게 수수께끼잖아요. 예? 촛불을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수수께끼잖아요. 영역을 넘나드는 게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도 혼돈이에요. 옛날에는 수수께끼 내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었고 그날 말고 다른 날 수수께끼를 내면 죽어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혼돈을 추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혼돈 추방이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여러분 아시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일종의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에서 남자라고 하는 건 영혼을 말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단체였단 말이죠. 피타고라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아시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 피타고라스 맞아요. 그리고 세계가 모든 수라고 하는 이게 진짜 수를 통해서 세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이게 인텔리저블한 거죠. 수라는 걸 동원하면 세계를 다 온전하게 이해 가능한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 피타고라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비가 제비집을 지으면 그걸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라고 하는 새가 뭐 하는 거죠? 영역 이동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신화에서 보면 제비가 겨울잠을 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제비가 눈을 덜고 쳐다보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왜 깨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남 같은 제비가 왔다라고 할 때 이게 영역 이동 아니에요. 영역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이동하는 것도 새예요. 그림 동화집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모두가 다 그 새에 관한 이야기. 이승과 저승. 신데렐라도 이게 아궁이잖아요. 아궁이가 뭐죠?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경계입니다. 제가 그런 거죠. 죽음 태우잖아요. 제투성이라고. 제가 아궁이입니다. 그게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 경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구분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그 존재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이 뭘 의미하기 전에 저것이 선이냐 악이냐 저것이 무슨 희망이냐 절망이냐 이런 것을 의미하기 전에 존재한다. 그렇죠? 뭐라고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존재하잖아요. 이런 의미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죠. 그렇잖아요. 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잖아요. 너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야. 저건 죽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의미의 세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게 의미의 세계는 이게 상징의 세계이기 때문에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데도 암만 가서 동사고 내가 이게 나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 발급도 안 해주고 아무런 증명서 발급 안 해주고 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 지금 소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데모하다가 옆에 친구한테 이름 좀 빌려줘 그래서 이름을 빌려줬는데 걔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걔 이름에 내 이름에 이렇게 줄이 갔어. 그럼 그 다음 내가 살아있어도 계속 난 죽은 거예요. 난 뭐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유령이죠. 죽었지만 살아있잖아요. 이게 유령이죠. 그래서 존재론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메타포가 유령입니다. 네?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르크스의 유령들. 데리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 인물로서의 막스나 또는 철학자로서의 막스가 아니라 유령으로서의 막스. 그 막스가 유령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막스가 유령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의미의 세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의미 없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존재라는 건 의미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하죠. 그리고 그 존재에다가 어떻게 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의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틈이 기본입니다. 의미보다 먼저 있어요. 그러면 존재가 의미보다 먼저 있다면 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보다 먼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 정신분석적으로 바꾸면 존재에 대한 방어입니다. 방어.
이런 걸 방어기제라고 한다는 거죠. 방어기제.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의미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의미론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의미론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라 의미론이 단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존재가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스럽고 뭐라 규정하기 힘든 거라. 규정은 다 의미가 하거든요. 규정하는 건 다 의미론이 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 응? 근데 의미론이 규정하는 것이 가장 막막한 형태가 어떤 걸까요? 규정할 수 없는 것과 대면할 때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의미론이 뭐라고 부릅니까? 공백. 텅 빈 거. 의미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공백.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공백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두렵죠.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쇼핑하러 가자. 뭔가를 사면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예? 친구와 무슨 구경하러 가자. 야구장에 가자. 예?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채울 수 있는 건 여전히 의미고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암만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공간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이게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의미가 아니고 불안을 설명하는 게 의미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왜 불안한지 설명해 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왜 불안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 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불안은 다 의미론이고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계속 불안은 이 불안 해소됩니까? 안 돼요? 해소 안 되죠. 근데 하이데거 얘기로는 그 불안이, 그 해소될 수 없는 불안이, 그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론이 암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결코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의미가 지배하려고. 그래서 인간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뭐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해도 결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그 공백이 인간 속에 있다면 인간은 그 부분이 바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부분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다 지배할 수 있죠. 인간은 다 설명하죠. 인간은 다 설명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게 미셸 푸코 얘기인데 이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배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텅 빈 존재 아니에요? 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틈은, 내 속에 있는 틈이 어떤 틈이 됩니까? 지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틈이 되죠. 지식의 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의 입장에서는 텅 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 자체의 결핍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예? 지식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웁니다. 근데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게 틈의 존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4주 동안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안 많이 편할 것 같은데. 틈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까지 설명한 겁니다. 1시간 동안. 틈의 존재론을 설명한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정이나 사랑이나 환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사랑이나 환대가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저것에 관한 다 책들이 한 것이 있고, 저런 걸 가지고 세미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틈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야 할 결핍이거나
아까 우리 계속 틈이라고 하는 건 채워야 되는 결핍이라고 생각했죠. 또는 제거되어야 할 틈을 없애는 이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혼돈을 제거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신화는 혼돈을 비밀스럽게 불러내기도 해요. 이게 철학하고 틀려요. 철학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거합니다. 그런데 신화는요, 결국 신화도 혼돈을 제거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이 계속 출몰해요. 그래서 혼돈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해줘. 이게 신화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화 속에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신화 속에. 그러니까 신화를 잘 읽어보시고, 신화는 이미 죽은 지식이잖아요. 이미 누가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믿겠어요, 지금. 이미 죽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읽기가, 여러분의 읽기가 신화를 살려냅니다. 신화 이미 죽은 거거든요. 네? 미라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예수가 나사로를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것, 이런 신화를 읽으시면 그 읽기가 붕대에 칭칭 감겨있는 신화를 불러냅니다. 신화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 읽기가 여러분의 지금의 문맥에서 신화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또는 신화는 궁극적으로 의미화할 수 없는 어떤 틈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읽는다면 그 신화가 지금 우리의 문맥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자,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텅 빈 자리, 텅 빈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틈은 텅 비어있는 걸 말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의미가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텅 비어있지 않고 뭐 어떤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의미가 재빠르게 포획하겠죠.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결코 의미화할 수 없는 빈 공간, 텅 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빈 공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주 내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될 수 없는 빈 공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 제거될 수 없는 빈 공간을 우리가 이 항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유혹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를 육체적인 아름다움으로 매혹시켜서, 알키비아데스 물론 남자고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폼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죠, 균형이죠. 일치는 아니에요. 폼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이야기 시작인데, 폼은 틈이 없는 게 폼이죠. 어떤 형상, 그러니까 팔등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등신, 이게 다 뭐죠? 차이 아니에요? 차이. 그렇죠? 차이로 구성되는 미가 이렇게 그런 건데, 실제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장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근데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유혹해서 소크라테스 속에 있는 어떤 동물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방법이 다음에 할 때 설명할 거예요. 아갈마라고 하는, 아갈마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왜 육체가 저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조화가 그리스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크라테스 수수께끼였대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저기 이 알키비아데스도 소크라테스를 뭐에 비유하냐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 철학책을 읽을 때 비유를 가지고, 특히 플라토의 텍스트는 비유라고 굉장히 중요한데, 실레누스가 반인반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호색한입니다. 그러니까 반인반수인데 늘 발기돼 있어요. 림프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어떻게 그렇게 비유하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죠? 반인반수예요. 반인반수라고요. 혼돈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속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레누스의 가슴을 열어 제치면 그 안에
그 반인반수의 혼돈스러운 모습 뒤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숨어 있다 이거죠. 이게 이른바 철학의 대립구조 아니에요? 보이는 외관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갈마와 자신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걸 아니죠? 그거 아니고 너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갈마를 교환하고자 하느냐에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I am nothing. 저게 M으로 되어 있어요. 비동사로 되어 있다고요. I have nothing이 아니고 나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 버릴 수도 있고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 엄마의 젖가슴을 늘 만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빠가 오면 내 거야. 아빠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I have breast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I have breast라고 말하기 전에 I am brea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는 이 젖가슴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거 내 거야라고 하는 건 이미 뭐죠? I와 breast가 분리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젖가슴과 내가 이미 분리된 거죠. 그래야 have 동사가 나와요. 그래야 목적어가 된다고요. 그것 전에 I am breast가 뭔지 이게 동일시라고 하는 건데 나는 엄마의 젖가슴과 같아요. 같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저를 보세요. I am nothing, I have no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나는 뭐죠? 공백이다. 나는 공백이다. 지금 틈의 존재론의 입장에서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내가 공백이라면 실제로 보물은 뭘로 존재합니까? 공백이죠. 공백이 보물이죠. 그렇죠? 저 보물은 그래서 뭐가 안 될까요? 규정 안 되죠. 저 보물이 뭐다 사람들이 열심히 규정하겠지만 그 규정이 계속 온전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 공간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으로 규정될 수도 없는 nothing이기 때문이죠. 비어있기 때문이죠. 저 비어있으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판타지라고 하는데 저 비어있으면 저걸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는 판타지가 작동합니다. 저게 뭘 거야? 저건 뭘 거야? 저 I am nothing이라는 말이 소크라테스에게만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도 I am nothing이 아닐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이게 다 기표죠. 그리고 옷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옷 입은 거 보고 꼬라지를 보니까 옷 입은 거 옷의 상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상표 자체가 옷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옷도 많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이 상표를 입었어 나. 그러니까 이게 옷이라고 하는 기표, 이게 의미예요. 옷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의미로 옷을 입듯이 의미로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죠.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의미를 통해서. 그런데 존재는 이걸 다 벗었을 때,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는 궁핍해요. 궁핍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 자체는 궁핍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로스 설명할 때, 사랑 설명할 때 그 얘기 다시 에로스도 원래 궁핍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원을 그걸 나누는 게 사랑이죠. 우리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사랑하죠. 우리 의미를 사랑하죠. 의미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의미 있는 걸 사랑하고 우리도 의미 있는 자가 되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랑이나 우정이나 환대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가치들은 의미 차원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를 나누는 거지. 친구는 존재를 나누는 것이 그 의미가 없어지면 이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너는 헤어질 때 그러잖아. 넌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무슨 앙금이 남잖아요. 어디 무슨 카페 갔는데 갑자기 그때 그 걔랑 같이 갔던 그런 생각이 또 나고 아 이놈 지랄 같은 사람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우정이나 뭐나 저런 것들 다 뭐죠?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야, 인형이야, 인형. 의미의 찌꺼기. 의미화될 수 없는 어떤 찌꺼기. 배설물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배설물, 배설물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대부분 스님들이 보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선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다. 진리는 똥이다 그러잖아요. 그 똥이 뭐죠? 의미화할 수 없는 거죠. 너싱이죠. 의미의 세계에서는 너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텅 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텅 빔이 숨쉬게 하는 빈 공간이다. 숨쉬게 하는 빈 공간이다. 이 텅 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중지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연속성을 중지시키는 게 갑자기 텅 빈 게 나오면 계속 의미라는 건 연속성이거든요. 의미의 연속성이 가다가 어느 순간 빈 공간 앞에 딱 쓰면 의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중지하죠. 이게 순표 아니에요? 그 문장 읽다가 어떤 순간 연속성이 중지되는 게 뭐죠? 순표 아니에요? 콜론, 세미콜론 뭐 이게 다 뭐죠? 중지잖아요. 동시에 연결이죠. 중지인 동시에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죽죠. 그러니까 그 중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죠. 숨을 쉬게 만드는 틈 없으면 숨 못 쉬잖아요. 지금 우리 틈이잖아요. 우리 틈을 늘 제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틈이 만약에 우리를 숨 쉬게 하는 틈이라면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숨 쉬는 틈은 긍정적인 틈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동시에 다 이야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틈은 세계가 시작되는 기원이지만 아까 혼돈이라고 하는 틈이 세계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가 시작되는 기원이지만 세계는 틈을 설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 문장 보시면 틈은 세계가 시작되는 기원인데 세계는 이미 의미화된 세계라 의미화될 수 없는 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틈은 설명되지 않은 채 세계 속에 들어와 있죠. 제발 지금 이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계가 만들어질 때 틈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응? 여기 우라노스가 있었고 우라노스가 있었고 가이아가 있었는데 우라노스가 하늘이고 가이아가 땅입니다. 그렇죠?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틈이 없고 덮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그래서 가이아가 가슴이 답답해서 크로노스에게 낫을 지어줍니다. 뭔지 알지?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자기 아버지를 거세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떨어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생기죠. 하늘과 땅 사이 틈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 살고 있는 세계죠. 많이 어렵습니까? 하늘과 땅이 더 있었는데, 네? 더 있었는데 이걸 거세하니까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그게 창조 아니에요? 거세가 창조거든요. 커팅이 창조거든요. 거세, 이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세가 창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덮고 있다가 땅을 덮고 있던 하늘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렇게 틈이 생긴 거죠. 틈이 창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틈이 세계를 만들어낸 기원인데 문제는 창조된 세계가 자신의 기원인 틈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틈을 메꾸려고 하죠. 틈을 부정하려고 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부정한다고요. 자신의 부모를 부정한다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혼돈이라는 게 기원이라면 혼돈을 다 부정한다고요. 아버지를 부정해.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살해한 것처럼 아버지를 살해했거든.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아버지 살해의 역사입니다. 왜 프로이트가 태초에 살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태초에 살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사례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의미화된 세계는 이미 그 틈이 의미화될 수 없는 틈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은 그 세계가 확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게 디젝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매개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정권을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정권이 확립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권이 이 사람을 처단합니다. 정도 좀 보시죠. 네? 그게 사라지는 매개자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그 정권의 기원이지만 그 정권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정권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위험해. 예? 왜 그럴까요? 정권이 설명할 수 없는 틈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정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매개자는요, 매개해주고 자기는 사라져야 돼. 역사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걸 얘기하면요, 자유평등 박애 이전에 공포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정치라고 하는 사라지는 매개자가 없으면 자유평등 박애라는 가치가 안 나옵니다. 남근이라는 게 있는데 남근이라는 게 배설도 하고 생식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설하는 남근은 지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해. 배설하는 남근은 내버려 두고 생식, 상징적 의미로서의 남근, 예? 생식, 자손을 퍼뜨리는 이런 것들만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근은 배설하는 남근을 먼저 택하고 그것이 사라져줘야 상징적 의미의 남근이 나오지 처음부터 우리는 상징적 의미의 남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설하는 남근을, 육체적인 남근을 통과해야 정신적인 의미의 남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라지는 매개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기원을 알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기원 모르는 방 뭐라 하잖아요. 그런 자식은 네 아버지, 네 애비도 모르냐? 네 애비가 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철학도 자신의 기원인 혼돈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철학이기 위해서는 혼돈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혼돈을 제거해야 철학일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자기 아버지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왕을 죽여야 하잖아요. 아버지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살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등에다 칼을 꽂잖아요. 이제 좀 가셔야 되겠어요. 너무 오래 사시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돼야 하겠어요.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를 살해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똑같은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되려면 할아버지를 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를 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 살해가 결국은 누굴 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기원을 모르는 자신의 뭐가 드러납니까? 결핍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혼돈이라는 기원을 살해하지 않으면 자기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럼 아이덴티티라는 말 자체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원인 혼돈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돼. 이 말도 사실은 이미 2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틈의 존재론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의미가 포착할 수 없는 틈은 의미 자체의 틈이 되어 의미 체계의 불완전함을 고지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자체의 결핍이 되는 거죠. 의미 자체의 결핍이 돼요. 그래서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론이 아니라 철학이
현대 철학이 존재론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더 이상 의미론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 뭐 저번에 뭐 한국에 와서 알랭 바디우나 지적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지적에게 정신분석은 존재론이고요. 알랭 바디우에게 철학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주제가 이전의 존재론과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존재론이요, 이 텅 빈 공간으로서의 텅 빈 공간에 존재한다는 존재론이 대부분 다 어떨까요? 다시 무슨 의미로 가? 네? 이런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면, 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면 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니힐리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라는 말을 짓고 무가 진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틈은 스스로 진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존재론이 다시 의미론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틈은 그럴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부의 결핍을 보여주는 틈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실과 회복이 하는 시간성의 서사, 여기 서사라고 쓴 게 이야기입니다. 서사라고 쓴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포옹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겹치는 부분, 요 사이 겹친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공간성이 되고요. 이걸 시간성으로 설명하면 뭘까요?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현재 속에 보통 우리가 시간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틈의 존재론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가 이미 겹쳐 있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현재 이런 건 없고요. 이게 이미 이제 서양에서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형태로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계신 거, 모더니티가 이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의식의 그런 뭐 이런 버지니아 울프라고 아시죠?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이렇게 이미 나오죠.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틈의 존재를 그거보다 훨씬 더 레디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 속에 틈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현재 속에 이미 항상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2주, 3주, 4주가 지날 때까지 다 이해가 될 거니까 그때 기다리겠지 뭐. 현재 속에 현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파악하거나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가 파악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의미로 존재가 출몰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파악할 수 없는 의미인 뭐죠? 이미 항상 발생했거나 아직 발생 안 했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현재가 과거가 뭘로 존재하냐? past present입니다. 과거 현재로 존재해요. 미래가 뭐로 존재하냐? future present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뭐죠? 미래 현재로 존재한다고. 현재가 과거나 미래를 다 통합할 수 있어요. 현재 속에서. 예? 이래야 뭐가 보장돼요? 연속성이 보존됩니다. 연속성이. 그런데 데이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속에는 현재가 포착할 수 없는, 현재의 의미가 포착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과 이미 항상 발생한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여기서 이제 가능성으로,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이미 현재 속에 뭘로 들어와 있을까요? 빈 공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현재가 온전한 게 아니라 현재가 어떤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이미 항상 발생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메시아가 처음입니다. 메시아는 보통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자죠.
와야 할 자죠. 그런데 안 오는 자죠. 메시아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차이가 그거죠. 기독교는 이미 왔죠.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미 와 있다고 설명하는 게 기독교라면 아직 오지 않은 자는 유대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자 또는 이미 온 자 되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두 개를 어떻게 두 개를 동시적으로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동시적으로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럽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혼돈스러우면 오늘 맞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지금 보자 이게 진짜 혼돈스럽다. 그러면 오늘 제대로 뭔가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미 항상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는 틈.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모리스 브랑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리스 브랑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옆에 와서 서 있거든요. 메시아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는 메시아한테 뭐라고 물어야 돼요? 다시 언제 올 거예요? 다시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지. 이미 항상 와 있는 메시아에게 다시 언제 올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미 항상 메시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기 때문이죠. 내 속에서 아직 어떻게 해요? 현실화되어서 의미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 속에서 여전히 뭘로 나와 있어요? 잠재성, 아멘, 잠재성이나 아니면 데리다 가능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요, 역사는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역사는 뭐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게 역사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날 뻔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일어났더라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거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과거와는 아무 관계없는 게 돌아오는 게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이게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적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과거 속에 이미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잠재적이고 가능성의 형태로 남아있던 것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가능성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철학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의미가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을 품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일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또는 예측 가능한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항상 와 있기 때문이지. 메시아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항상 와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메시아가 나와는 다른 공간에 살고 있다가 그 다른 공간에서 그 예외적 공간에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늘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죠. 네 마음속에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빈 공간의 형태로 있다고 이미 와 있다고요. 이미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외적 공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의 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왜 모르죠? 틈이니까. 내가 의미화할 수 없는 틈이니까. 나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뭐죠? 말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한다. 아니 이게 꼭 기독교의 메시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가 그래서 그래요. 네? 기독교의 메시아만 얘기하는 게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의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나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텅 빈이잖아요. 나는 그 빈 공간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자기 속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좀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을 다 제거하려고 하지.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걸 자기의식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를 모두 아는 거. 그러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데리다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타자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제 뭐 레미나스로 우리가 타자라는 말, 그러니까 언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타자를 언어가 의미라면 이건 언어의 타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의 타자예요. 이제 타자라고 말하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타자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타자라고 말할 때는 이 타자는 바깥에 있는 걸 타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미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나 바깥에 내가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그 바깥의 외재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바깥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바깥. 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바깥을 유지해야 그 타자의 타자성이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친구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친구에게 충실한 거죠. 우리가 보통 애도라고 할 때 애도는 망각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늘 그렇잖아요.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있잖아.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밥 먹어야지. 밥 먹어. 그러니까 이걸 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각하라는 게 위로야. 망각하라는 게. 장례식 하는 이유가 산 사람에게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아요. 차이, 구별을 만들어주는 이 상징적 의식이고요. 죽은 사람에게도 그걸 확인합니다. 너 이제 죽었으니까 오지 마. 너 여기 오면 안 돼. 이제 귀신이다. 1년에 한 번만 와라. 제가 차릴 테니까. 그거를 죽은 사람에게도 확인해. 그 죽은 사람에게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유령돼요. 그게 유령이 돼서 나타나요. 네? 유령이, 서양 유령은요. 우리 귀신은 좀 다, 우리 귀신은 다 인간화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귀신은 다 의미화된 귀신이야. 그러니까 되게 인간화된 귀신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네? 왜 나타나냐? 장화홍련이 왜 나타납니까? 추우니까. 이게 지금 이 호수에서 꺼내서 양지바른 곳에 좀 묻어주라. 나 추워 죽겠다. 그걸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굉장히 인간화된 귀신이고요. 서양 유령은 안 그래요. 비인간적인 부분이 들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지금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의미로. 지식이나 의미로 해소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유령이라는 게 대부분 유령 영화 나온 걸 많이 보셨지만 유령이 대체로 어디서 출몰합니까? 유령이 어디서 출몰합니까? 집에서 출몰하잖아요. 들판에서 유령 나오는 거 보셨어요? 들판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뭐죠? 집. 나에게 가장 친밀한 거. 네. 가장 친밀한 곳에서 가장 낯선 게 뭐야? 정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어저께 그저께 개 장례식에 갔는데 개가 내 앞에 나타날 때죠. 그런 게 두려움이죠. 죽은지 산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네? 구분이 안 가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애가 유령이라고 나타나서 너 나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생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왜 무섭습니까 이게? 왜 낯설어 얘가? 친밀했기 때문에 낯선 거죠. 그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네 엄마를 보니 이런 거 잘 알죠.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애들이 절대 안 가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서 엘리베이터 속에 타고 내가 네 엄마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기절합니다. 가장 친밀했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가장 낯선. 우리가 계모로 번역했던 그림 동화집에 뭐 숲에다가 애를 놓고 오고 뭐 이런 거 원래 독일 동화 원작에는 다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가질 수 있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집에서 가끔 엄마한테 안 그래? 엄마 내 엄마 맞아. 어떻게 엄마 그럴 수가 있어? 네? 그 에일리언 아까 에일리언 2의 그 에일리언 그 뭔가 이렇게 막 진액이 떨어지고 그 에일리언의 모습 있잖아요. 에일리언 안 보셨으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4주 동안 에일리언 다 보셔서 1, 2, 3, 4 다 봐야 돼. 1, 2, 3, 4. 1, 2, 3, 4 다 봐야 됩니다. 그 에일리언이 아주 유일하게 1, 2, 3, 4가 다 성공한 작품이에요. 터미네이터는 2편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매트릭스도 2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에일리언을 다 봐야 됩니다. 에일리언이 1, 2, 3, 4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모하나를 봐야 돼요. 그럼 에일리언 1편은 기계처럼 보이거든요. 또 얘기 내가 다 하면 안 볼 것 같은데 4편에 가면 해골처럼 보여요. 인간이라고요. 태아야 태아. 에일리언이 인간이에요. 에일리언 자식입니다. 내 얘기 아니고 레비나스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자, 제가 지금 안에 있는 바깥, 이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 죽여요. 나기 때문에. 개를 찔리면 나를 찌르는 거죠. 이런 걸 정신분석이 더블이라고 합니다. 응?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놈이 있는데 그런 걸 찔렀는데 이게 에드가 앨런 포우의 소설이에요. 에드가 앨런 포우라고 아시죠? 포우. 포우의 소설도 다 읽으세요. 포우의 소설이 읽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아요.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은 짧은 거야. 그러니까 카프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짧아요. 그러니까 문학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문학의 존재는 틈의 존재는 이제 우리가 카프카 얘기할 텐데 틈의 존재는 문학의 존재는 얘기할 제일 중요한 작가는 당연히 카프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사람이 누구냐? 뭉크예요.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 있죠. 뭉크의 그림 보면 뭉크의 그 나오는 인물들이 다 유령처럼 생겼어요. 눈에 눈동자에 어떤 초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키에르케고르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아까 에일리언 그 괴물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엄마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그려봐라. 그럼 대부분 다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데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동시에 늘상 보는 동시에 가장 벗어나고 싶은 존재. 네? 가장 두려운 존재가 엄마야. 근데 그 엄마의 모습 그리려면 그렇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뭐죠? 아이에게는 엄마, 엄마에게는 아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관계라는 말을 하면 관계라는 말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틈의 존재를 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한 달 나가고 끝날까. 이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나눠드린 거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물론 또 못하겠지. 그렇게 앙금이 남아야 앙금이 남아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한 달 낙은 해야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는데 무슨 예를 들잖아요. 예라는 게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 전체의 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전체의 요지를 다 설명해 주고도 남을 만큼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능가하는 부분 이런 거. 이게 제가 왜 한 달러밖에 안 했는가 이걸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락이 지금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를 더 해야 돼. 지금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설명으로 대신할게요. 설명으로. 잘 안 지워지고 흔적이 남거든요. 흔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틈의 존재론입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거. 자, 여기 그 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세 가지인데요. 틈은 저 세 가지 모두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이 스스로 틈이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기독교가 서양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해결 체계예요. 그래서 해결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왜 해결이라고 안 그러고 기독교라고 그러냐? 기독교라고 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게 지금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러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양 사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서양 사회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은 결코 접근 불가능한 초월자입니다. 근데 그 접근 불가능한 인간과 신의 거리가 의미를 만들어요. 신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지배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초월적인 공간에서 절대성으로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절대적 타자입니다. 이런 게 레비나스 타자예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입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타자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인데도 그래요. 데리다도 레비나스도 다 유대인입니다. 철학자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거의 뭔가를 바꾸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뭔가를 바꾸는 철학자들 중에서 뭔가를 바꾸는. 자, 그런데 그 초월적 공간에 거주하던 신이 어느 날 세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실체였는데, 아무 결핍도 없던 실체였는데, 그 아무 결핍도 없던 실체는 원래 무관심해요. 자기가 온전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계를 만들 이유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자는 무관심해요. 이게 나르키소스예요. 나르키소스 아시죠? 나르키소스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나 너 좋아해도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건 자기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무관심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이, 이게 유대신화입니다. 이게 유대신화 이런 게 있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유대신화에 보면 어느 날 신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웅크립니다. 이렇게 몸을 웅크려요. 몸을 웅크리면 주름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기독교로 옮겨오면 창조할 때 어느 날 신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죠. 이 쉬는 것도 창조에 포함됩니다. 예? 만약에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뭐하러 그날 쉬셨더라. 이 얘기 뭐로 적어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냥 6일로 끝내면 되지. 7일째 쉬셨더라. 이게 왜 나와? 이게 창조에 포함된, 창조에 뭐가 포함되죠? 아무것도 안 한 게 포함된다고. 노우하고 무위, 아무것도 안 한 거. 이게 포함된다고요. 빈 공간이 포함된다고요. 빈 공간이.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몸을 움츠려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초월적인 실체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 속, 그래서 세계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신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이 이렇게 세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신이 좋아요. 그러면 세계 속의 신이죠. 세계 속의 신. 그런데 여전히 신은 세계가 파악할 수 없는 타자성일 거 아니에요? 이물질일 거 아니에요? 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신은 세계 속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계 속으로 동화되지 않는 이물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 분열을 겪게 되는 거죠. 자신 속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틈을 가진 세계가 되죠. 그렇죠? 온전한 실체였다가 세계 안으로 들어온 신은 어때요? 온전하다가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틈이 됐기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초월성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내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성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초월적일 것이, 온전한 것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결핍된 신이 됐죠. 이걸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봅니다. 네? 왜 온전한 게 온전함을 버리고 스스로 결핍된 존재가 되냐 이거죠. 왜 온전한 신이 결핍된 인간으로 바뀌느냐 이거죠. 네, 그걸 사랑이라고 봅니다. 설명 못해요 그거. 그걸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은 이제 뭐가 됐어요?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됐죠.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는 신도 인간도 아닌 신과 인간의 사이죠. 신과 인간이 포옹한 거죠. 아까 포옹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신과 인간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도 인간도 아닌 뭡니까? 괴물이잖아요. 괴물이죠.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고통받는 신 이랬습니다. 신은 원래 고통 안 받아요. 신은 원래 고통을 모르잖아요. 천사도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칼이 있고 배도 어떻게 고통이 없어요. 피도 안 나고. 고통은 누구만? 인간만 갖습니다. 인간만이 갖습니다.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신이에요. 결핍된 신이라고. 온전한 신이 아니에요. 점점 제가 무슨 사이비교주인 것처럼 지금 철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해겔이에요. 그러니까 해겔이 여러분 절대정신 얘기하면 해겔의 절대정신이 온전한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정신 할 때 그 절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않을 때 절대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신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신 자체가 틈이 되면 이제부터 세계는 다 어떻게 해요? 틈을 가진 세계가 되죠. 온전한 세계가 아니죠. 그럼 세계는 이제 의미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틈은 누구에게도 들어와요?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간 안에 틈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속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틈이고, 인간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신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틈은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도 뭐가 있어요? 틈이 생깁니다. 지울 수 없는 틈이. 왜 지울 수 없을까요? 저게 초월적인 거거든요. 저거 원래 신이잖아. 신적인 거잖아. 인간의 의미를 동원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타자성이잖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 신이라는 말을 타자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응? 저렇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게 늘 지금 현대철학에서 논쟁인데, 타자는 초월적인 타자가 아니라, 아까 레비나스처럼 초월적인 타자가 아니라, 타자 역시 뭐죠? 결핍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내가 있고 여기 타자가 있으면 이런 절대적인 타자와 내가 만나는 요 사이, 요 부분,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절대적인 타자가 아니라, 그럼 요 부분은 타자, 요 부분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진다고. 그러면 타자 속에서 요만큼 뻥 뚫린 부분이고, 내 속에서도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내 속에 있는 타자, 타자 속에 있는 타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뻥뻥 뚫렸죠. 그렇죠? 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절대적인 타자가 호응을 하게 되면 그 타자가 내 안으로, 타자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타자도 결핍시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의 철학은 나르시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타자를 지배했어요. 타자와 만나면 다 타자를 나한테 동화시켰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해서 레비나스가 윤리학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타자가 무엇하다. 결코 내가 지배할 수 없는 타자가 있다. 이걸 얘기했다고요. 데리다는 뭐냐? 그냥 절대적인 나 대신에 절대적인 타자를 이야기하면 나와 타자의 대립구조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 이 대립구조가 의미론이죠.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타자도 결핍되어 있는 저 사이공간, 저 부분을 타자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지재기들 인용하는 농담인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자기 침대 밑에 무슨 악어가 산대요. 악어가 자기 잠먹으려고 한대.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악어 문양이 밤만 되면 움직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침대 밑에 악어 보세요. 침대 밑에 악어. 그런데 그 침대 밑에 악어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어. 이 악어가 뭐예요? 내 속에 빈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괜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이 억압이 안 돼서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여러분 속에 어떻게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어가 한 마리씩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그걸 성공적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몰라. 그래서 분석가가 그랬어요. 야, 그런 악어는 없어. 그래서 이제 설득에 대해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죠. 그 친구 잘했어. 자기 침대 밑에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누구 말하는 거야? 며칠 전에 자기 침대 밑에 있는 악어에게 잡혀먹은 친구 말하는 거야? 뭐 이 얘기 농담이에요. 이게 농담입니다. 근데 이 농담이 보여주는 것은 내 속에 침대는 뭐죠? 가장 은밀한 곳이죠. 가장 은밀한 나의 중심에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어가 산다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악어가 산다는 거. 뭐 이런 걸로 영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나중에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드라이브라는 건데. 그런데 이러면 이제 나의 결핍이 드러나죠? 또 다른 농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어요. 나 옥수수라고. 닭을 제일 무서워요. 닭. 닭이 자기를 쪼아먹는다. 공포에 질려요. 그래서 의사한테 와서 의사가 설득하면 너는 옥수수가 아니야. 넌 인간이지. 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 알았다고 설득이 돼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닭을 만났는데 다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돌아옵니다. 의사가 말하죠. 넌 닭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닭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나는 옥수수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걸 잘 아는데 난 뭐겠어요? 저 닭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닭이 타자입니다. 사회. 여러분 에고 사이콜로지라는 게 있는데 자아심리학은요 몽땅 잘못이 주체에게 있어요. 사회에는 잘못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에고 사이콜로지의 목적을? 예? 주체가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 얘는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에고 사이콜로지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 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 타자에도.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죠? 적응이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웰빙은 순전히 적응 담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말 미치겠던 사회, 이게 정말 일단 미치겠다. 이거 도대체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저기서 적응을 못하겠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준다. 고통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게 웰빙 아니에요? 응? 그래서 TV의 반응, 어떻게 하면 잘 먹는가? TV의 반응, 의사,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웰빙 담론이죠.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속물의 담론입니다.
속물이 나쁜 게 아니고요. 웰빙 자체가 목적이 되는 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대부분 다 뭐죠?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 고통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마조이스트 되고요. 고통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제거할 수 없는 틈이라고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지금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패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패션, 이 열정이죠. 이 다른 뜻이 뭡니까? 고통이거든요. 열정이 고통이에요. 열정은 뭐죠? 지금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열정. 이건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웰빙이라고 부른다면, 이걸 힐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고통 자체를 없애고 지금 이 상태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단어로 끝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 상황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가 아니에요. 왜? 타자도 잘못될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는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사회가 문제잖아요. 사회가. 응? 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늘 내 탓이 요소가 아니라, 그렇다고 제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체도 여전히 결핍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주체의 결핍이, 주체가 결핍된 바로 그 공간이 타자의 결핍일 수 있어요. 그게 겹쳐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고요. 나의 결핍은 늘 타자의 결핍입니다. 이런 것들이 데리다나 정신분석이 보여주려고 하는 틈의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읽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 속에 틈을 내서, 또는 우리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틈,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틈을 다시 불러내서 틈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거 의미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돼요. 틈을 불러야 돼요. 틈에 이름을 부여해 줘야 돼. 틈은 이름이 없잖아요. 의미화된 세계 이름이 없잖아요. 틈에 이름을 부여해주고 틈을 불러내어서 이 상황 자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되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틈의 존재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힐링이라면 그런 건 힐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0 동안 이 데리다가 서양 철학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중지시키는가, 또 그 중지가 어떻게 철학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그래서 철학이 지울 수 없는 틈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